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여드리면서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 이 두 가지 구성을 놓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매도세 무려 5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 주간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포스코, LG화학, KB금융, SK하이닉스,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금액을 살펴봐도 1000억이 넘는 종목들 기아차부터 해서 6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고 또 목요일부터 금요일은 괜찮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은 나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3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 주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날짜를 조금 줄여서 상승했던 그 기간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틀 동안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카카오,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한 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종목이 지금 LG화학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렇게 두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번 한 주 동안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포스코였는데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동안은 또 포스코가 수매도 상위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사실 지금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는 그동안의 성장주 중심이었다면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를 골고루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의 외국인의 수급 이 수급만 봤을 때는 굉장히 변동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목을 정리하고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따라붙는 것은 오히려 계좌의 마이너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유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상승 종목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상승이 나올 때까지 조금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지금 시장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아울러서 기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관은 ETF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을 추종하는 ETF 상품에 많이 투자했고 또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KT, 빅히트, LG전자,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을 많이 매수했죠. 자, 이번에는 외국인하고 마찬가지로 비교적 상승폭이 강했던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동안만 살펴볼게요. 자, 11일부터 12일까지 마찬가지로 ETF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에 투자했고 아울러서 LG전자,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빅히트, KT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비슷한 것 같고요. 또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상품에 추종하는 그런 ETF도 매수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주로 놓고 본다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기관은 전반적으로 한 주 동안 코스피 상승 쪽에 베팅을 했고 또 매수했던 종목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을 봤을 때는 한 주간의 전체 매수 종목과 또 이틀간의 매수 종목 조금은 다른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의 포지션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의 모습을 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이 상승한다고 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조금 지났다면 오히려 차라리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 내에서 쫓아가기보다는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나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연기금의 매도세를 보고 있으면 정말 심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연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연기금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연기금의 매도세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자산 배분 계획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 말부터 2021년 말 그리고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 비중을 줄이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무려 2025년까지 6% 이상을 줄여야 되고 반대로 해외 비중은 10% 이상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이 이런 비중을 줄이는 과정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연기금의 수급을 살펴보면 12월 23일이죠. 이때 당시 350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그 이후 1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무려 51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살펴보면 약 14조 5천억 원의 다른 기간 대비 강한 순매도를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연기금의 자산 배분 계획,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정말 돌을 던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거예요. 그런데 주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취지에 맞게 우리의 노후 자금으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국내보다는 시장 규모가 큰 해외 시장으로 연기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뉴스를 보면 2041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정점을 찍은 뒤에 점점 줄어들어 2057년이 되었을 때는 고갈이 될 것이라는 이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정말로 내가 적정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투자의 성과가 좋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본다면 국내보다 훨씬 시장 규모가 큰 해외 시장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이유는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자,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개별 종목이라도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다면 반드시 변동성이 생기고 되돌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채권금리도 생각해보세요.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채권금리는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2달 동안 50%가 넘는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은 또 혼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의 자산 배분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시장의 충격을 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도 매도세가 나왔다면 많은 분들이 연기금을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금의 자산 배분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과도하지 않고 시장의 충격을 덜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고 해외 시장의 비중을 늘려서 더욱더 많은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만 있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연기금을 응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속도적인 측면에서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꾸준하고 집중적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도 있거든요. 이렇게 국민연금의 매도세가 과하다 보니까 투자 허용 범위에 대해서 손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5월달에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산배분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보시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그리고 채권들이 있죠. 이 비중에 대해서는 조절하지 않고 투자 허용 범위를 고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2021년 올해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국민연금이 16.8%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6.8%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투자 허용 범위가 있거든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이 투자 허용 범위를 5%에서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의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 배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범위가 확대될지 단정지어 볼 수는 없지만 이 투자 허용 범위를 늘림으로써 지금처럼 집중적이고 과도한 매도세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를 어느 정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의미 있는 범위 내로 올리게 된다면 지금처럼 한결같은 매도세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산 배분 계획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이 수정된 계획안은 5월에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는 매도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으니까 이 내용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스피가 철저하게 박스권 내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박스권 구간 어쩌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미국의 4월달과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에 3월 10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1.7%가 나왔거든요. 물론 미국 기준입니다. 그런데 1.7%는
최근 1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4% 가까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키울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4월과 5월이냐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2조 달러의 대규모 부양책을 통과시켰고 또 미국은 국내보다 한 발 앞서서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소비도 증가할 것이고 또 코로나 이후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동반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센터에서는 4월과 5월 이때를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게 된다면 지금처럼 채권금리 상승은 이어질 수 있고 또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제금융센터에서 전망한 대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은 박스권 시장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조금 더 인지해 보면서 항상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옳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쩌면 마지막에 조금 힘이 빠질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빠질 수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서 항상 시장을 대응해 보시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 입장에서 시장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연준에서는 주식시장만 보고 시장을 대응하진 않는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용률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코로나 직전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간 이 상황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금리를 올리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조금은 인내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커지는 산업, 그리고 그 산업 안에서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업과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 보시고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